정숙이 선아의 옷깃을 잡고 흔들었다. 사랑? 그게 사랑이야? 친구 남편 빼앗는 게 선아가 무너지며 울었다. 미안해. 그 사람 언니보다 먼저였어. 나 사랑했어, 30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었구나. 완전히 바보로. 사연을 읽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꼭 눌러주세요. 서울 중랑구 전통시장의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골목길에 하나둘 불빛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문을 여는 곳이 바로 오정숙의 반찬가게였죠. 60세가 된 정숙은 벌써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언니, 또 일찍 나왔네요. 정숙이 김치통을 정리하고 있을 때 뒤에서 들려오는 친숙한 목소리. 김선아였습니다. 59살인 선아는 고아원 시절부터 정숙과 함께 자란 중마고우였죠. 둘은 친자매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선아야, 너도 일찍 왔구나. 민수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정숙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남편 박민수가 중풍으로 쓰러진 지 벌써 2년이 넘었거든요. 62살인 민수는 한때 동네에서 유명한 목수였습니다. 손재주가 좋아서 웬만한 가구는 뚝딱 만들어내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몸이 되어버렸죠. 오빠 상태가 어떠세요? 어젯밤에 또 많이 힘들어 하셨다면서요? 선아는 자연스럽게 앞치마를 두르며 정숙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쓰러진 뒤부터 선아는 거의 매일같이 정숙의 집을 드나들며 간병을 도맡아 왔습니다. 목욕시키기, 기저귀 갈기, 약 먹이기까지. 정숙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모든 일들을 선아가 자연스럽게 떠맡고 있었죠. 밤새 끙끙 앓더라고요. 숨쉬기도 힘들어해서 응급차를 부를까 하다가 새벽에 좀 나아져서 그냥 있었어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이미 포기하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이제는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것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정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애 없고 돈 없고 친척도 없는 내 인생에 선아 너 하나 있어줘서 참 다행이야. 실제로 정숙에게는 선아밖에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제자매도 없었거든요. 민수의 형제들은 있었지만 중풍 환자 돌보기를 꺼려해서 연락도 뜸했습니다. 언니, 오늘 하루만 내가 오빠 봐줄게요. 언니는 좀 쉬어야 해요. 아니야, 괜찮아. 선아가 벌써 얼마나 도와줬는데. 하지만 선아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사실 선아도 혼자 사는 몸이었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혼자 살아온 선아에게는 정숙 부부가 유일한 가족이나 다름없었죠. 오전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은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장을 보러 나온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정숙의 가게 앞에 모여들었어요. 정숙 씨, 민수 씨 어떠세요? 요즘 많이 안 좋다면서요? 그러게 말이에요. 참 안 됐어요.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동네 사람들의 관심 어린 목소리에 정숙은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죠. 모든 사람들이 이미 민수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김치 좀 주세요. 우리 영감이 입맛이 없다고 하는데 정숙 씨 김치는 좋아하거든요. 네, 바로 담아드릴게요. 시원하게 익었으니까 좋아하실 거예요. 정숙은 능숙하게 김치를 포장하며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자꾸 남편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 사이에도 집에서는 민수가 혼자 힘겹게 버티고 있을 테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선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내가 집에 가서 오빠 점심 챙겨드릴게요. 언니는 여기서 장사 계속하고 있어요. 고마워, 선아야. 정말 고마워. 정숙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아가 없었다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상상할 수도 없었거든요. 선아가 집으로 향하는 동안 정숙은 혼자 가게를 지키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와 처음 만났던 옛날이 떠올랐어요. 구로공단에서 일하던 시절, 민수는 막 작은 목공소를 차린 청년이었고, 정숙은 근처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죠. 선아도 그때 함께였죠. 민수 간병을 돌보고 선아가 저녁 무렵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언니, 오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숨쉬기를 힘들어 하시고 열도 나는 것 같아요. 정숙은 급하게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수는 침대에서 거칠게 숨을 쉬고 있었고 얼굴도 창백했어요. 여보, 괜찮아요? 병원에 가야 하나요? 민수는 간신히 고개를 돌려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가득한 듯 했어요. 그날 밤 민수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의식도 점점 흐려져 갔죠. 정숙과 선아는 번갈아 가며 민수를 돌봤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경 민수가 갑자기 정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움직이며 무언가 말하려고 했어요. 여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죠. 그리고 얼마 후 민수는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여보, 여보. 정숙의 절규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과의 마지막 이별이었어요. 선아는 정숙을 꼭 껴안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몇몇 친구들이 와서 조문을 했지만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정숙과 선아뿐이었어요. 민수의 형들도 왔지만 형식적인 인사만 나누고 금세 돌아갔습니다. 언니 힘내세요. 오빠도 이제 편안하실 거예요. 선아는 3일 내내 정숙의 곁을 지키며 장례 준비를 도왔습니다. 문상객 접대부터 음식 준비까지 정숙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이 모든 일을 선아가 처리했죠. 정숙은 그저 멍하니 앉아서 민수의 영정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헤어질 줄 몰랐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거의 울기만 했거든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얼굴은 더욱 초췌해져 있었어요. 선아는 정숙의 어깨를 살며시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언니, 좀 드세요. 이렇게 안 드시면 몸이 견디지 못해요. 하지만 정숙은 고개만 저었습니다.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민수가 없는 세상이 너무나 막막하게 느껴졌어요. 장례를 마친 일주일 후 정숙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였어요. 박민수 씨의 부인이신 오정숙 씨 맞으시죠? 고인이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두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가 유언장을 써놨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평소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민수는 그런 걸 미리 준비할 성격이 아니었는데, 선아야, 민수가 유언장을 써놨다는데, 나는 전혀 몰랐어요. 정숙이 선아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했습니다. 선아의 목소리에는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래요? 오빠가 언제 그런 걸? 저도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숙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지만요. 다음 날 오전 정숙은 선아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강남에 있는 큰 법무법인이었는데 정숙은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어서 위축되어 있었어요. 대리석으로 된 로비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을 보니 괜히 움츠러들었습니다. 이런 곳에 민수가 왜 왔을까요? 돈도 많이 들 텐데. 정숙이 중얼거리자 선아가 대답했습니다. 오빠도 나름 신중한 분이셨잖아요. 언니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신 거겠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도착하자 깔끔한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박민수 씨의 유언장 공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분증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중년의 변호사가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은 민수의 유산이라고 해봐야 중랑구에 있는 작은 빌라 한 채와 은행에 있는 적은 예금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많아봐야 2억 원 정도? 그 정도면 혼자 살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고인께서는 부동산과 예금을 포함한 총 재산의 70%를 김선아 씨에게, 30%를 부인인 오정숙 씨에게 상속한다고 명시하셨습니다. 네, 뭐라고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를 선아에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은 남편의 아내인데 30%만? 그것도 친구인 선아가 70%를? 잠깐만요. 혹시 잘못 읽으신 건 아니에요? 김선아는 남편의 친구일 뿐인데.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김선아 씨가 맞으시죠? 주민등록번호가. 변호사가 선아를 향해 확인했고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선아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인께서 직접 쓰신 편지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꺼내 정숙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민수의 익숙한 필체가 나타났습니다. 정숙아, 미안하다. 나는 평생 너에게 거짓말을 하고 살았다. 선아와 나는 너와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지냈다. 아니, 사실은 선아를 먼저 만났다. 선아가 나를 많이 도와줬다.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도 항상 곁에 있어줬다. 이 돈은 선아가 받아야 할 몫이다. 너무 늦은 보답이지만 정숙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선아와 민수가 자신보다 먼저 알고 지냈다고? 그것도 사업까지 도와줬다고?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선아야, 이게 무슨 뜻이야? 정숙이 선아를 바라봤지만 선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정숙에게는 더욱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상속 관련 서류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한번 오시면 되고요. 부동산 등기 이전 절차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사무적인 목소리가 들렸지만 정숙의 머릿속은 온통 하얘졌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죽은 것도 믿기지 않는데 이제 유산까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동산 세 채와 예금을 합쳐 총 12억 정도입니다. 12억? 정숙은 의자에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민수에게 그렇게 많은 돈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고 그 돈의 대부분을 선아가 가져간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언니. 선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정숙은 벌떡 일어나 사무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선아가 뒤따라 나왔지만 정숙은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언니, 잠깐만요. 언니. 하지만 정숙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선아를 외면했습니다. 지금은 선아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에 돌아온 정숙은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시장 가게도 문을 닫아둔 채 방 안에서만 지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민수가 남긴 편지만 계속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문이 생겼거든요. 선아를 먼저 만났다고? 사업을 도와줬다고? 정숙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에 대해 모르는 게 이렇게 많았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동안 민수가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도 궁금했고, 왜 선아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남겼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정숙은 결심을 했습니다. 선아가 상속받은 그 집을 직접 보러 가기로 한 거예요. 유언장에 따르면 강북구에 있는 빌라 한 채도 선아 몫이었거든요. 정숙은 그곳이 어떤 곳인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택시기사님, 강북구 수유동 2주소로 가주세요.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를 말했습니다. 약 40분 정도 걸려서 도착한 곳은 조용한 주택가였어요. 생각보다 깔끔하고 좋은 동네였습니다. 빌라도 꽤 큰 편이었고요. 이런 곳에 집이 있었다고? 정숙은 빌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민수가 언제 이런 집을 샀는지, 왜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았는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정숙은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혹시 열쇠를 맡겨둔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실례합니다. 여기 3층 박민수 씨 집 관련해서 왔는데요. 아, 박민수 씨요?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부인이세요? 관리소 아저씨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혹시 예비 열쇠 같은 거 맡겨두신 게 있나요? 아, 있죠. 박민수 씨가 몇 년 전에 맡겨두고 가셨어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라고 하시더라고요. 정숙은 신분증을 보여주고 열쇠를 받았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남편의 비밀스러운 공간을 보게 된다는 생각에 긴장되면서도 무서웠거든요. 3층으로 올라가 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리된 투룸집이 나타났습니다. 가구도 제법 좋은 것들로 배치되어 있었고 생활용품들도 갖춰져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실제로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 어떻게 이런 집을, 왜 이런 집을 따로 두었을까? 정숙은 조심스럽게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에는 민수가 평소 입던 옷과 비슷한 남성복들이 옷장에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여성용 옷도 함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옷들은 선아 옷 같은데? 정숙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와 선아가 이곳에서 함께 살았던 거야? 그런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침실로 들어가자 더욱 놀라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여성용 화장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서랍 안에서는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펼쳐보자 정숙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부터 젊은 시절의 민수와 선아가 커플처럼 다정하게 웃는 모습들이 가득했거든요. 이게 뭐야? 제주도 여행 사진, 유원지에서 찍은 사진,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장면. 마치 연인들의 데이트 앨범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진 옆에는 손글씨로 우리 둘만의 추억, 행복한 하루, 영원히 함께 같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어요. 정숙은 사진첩을 넘기다가 한 장의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민수의 필체로 우리 둘만의 집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바로 이 집을 가리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 집은 민수와 선아가 함께 쓰던 집이었다는 거야? 정숙은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자신이 민수와 결혼해서 30년을 살고 있는 동안 민수와 선아는
따로 이런 집에서 만나고 있었던 건가요? 사진을 더 자세히 보니 날짜도 적혀 있었습니다. 1987년, 1992년, 1998년. 정숙과 민수가 결혼한 후에도 계속 찍힌 사진들이었어요. 심지어 2020년까지도 있었습니다. 2년아, 내 남편이랑 그랬던 거구나. 정숙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배신감과 충격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가장 믿었던 남편과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서랍을 더 뒤져보자 또 다른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습니다. 민수와 선아가 함께 찍은 커플 반지 사진, 여행 티켓들, 그리고 연애 편지들까지 마치 진짜 부부처럼 지내왔던 흔적들이 가득했어요. 편지 중 하나를 읽어보니 더욱 참담했습니다. 선아야, 미안하다. 정숙이와 결혼했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너에게 있다는 걸 알잖아. 이 집에서만큼은 우리가 진짜 부부인 것처럼 살 수 있어서 행복하다. 정숙은 편지를 바닥에 던지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은 도대체 뭐였던 걸까요? 단순한 명목상의 아내였던 건가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분노와 절망이 교차하며 정숙의 몸은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선아가 그렇게 민수를 잘 돌봤는지, 왜 유산의 대부분을 선아에게 남겼는지, 그들에게는 자신이 모르는 긴 역사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정숙은 집안을 더 살펴봤습니다. 부엌에는 두 사람이 함께 요리한 흔적들이, 거실에는 함께 본 영화 DVD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정말로 이곳에서 부부처럼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 선반에서는 민수가 쓰던 면도기와 선아가 쓰던 것 같은 여성용품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칫솔도 2개가 나란히 있었어요. 정말 부부처럼 살았구나. 정숙은 모든 걸 확인한 후 집을 나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숙은 민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나를 속이고 있었다니. 우리 결혼이 뭐였던 거야?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발견한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내일은 선아를 만나 모든 걸 따져 물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정숙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이었죠. 하지만 집에 있으면 계속 어젯밤에 본 그 사진들이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민수와 선아가 함께 웃고 있던 모습, 손글씨로 적힌 우리 둘만의 집이라는 메모, 그리고 그 연애 편지들까지 모든 것이 악몽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숙은 가게 앞에 앉아서 무의식 중에 손톱을 뜯고 있었어요. 손톱이 피가 날 때까지 뜯어도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커져만 갔어요. 언니, 왜 이렇게 일찍? 선아가 평소 시간에 도착해서 정숙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숙의 얼굴은 붓고 빨갰어요. 밤새 울었다는 게 한눈에 보였거든요. 게다가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아서 부스스했고 옷도 아무거나 걸친 것 같았습니다. 선아야. 정숙이 선아를 바라보는 눈빛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마치 칼날 같은 시선이었죠. 선아는 본능적으로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숙과 오랫동안 지내온 터라 정숙의 기분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거든요. 언니,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요?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선아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봤지만
정숙은 대답 대신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너 어제 어디 갔었니? 저요? 집에 있었는데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선아의 대답에 정숙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제 그 집에서 본 모든 증거들이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랐어요. 수유동에 있는 그 집 말이야. 너와 민수가 함께 쓰던 그 집. 정숙의 말에 선아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숙이 그 집을 발견했다는 얘기였거든요. 선아는 이런 날이 올까봐 늘 두려워했는데 결국 그 순간이 온 거였습니다. 언니, 그게 어떻게 말하지 마. 내가 다 봤어. 사진도 편지도 너희가 함께 쓰던 물건들도 다.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아직 시장에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다행이었지만 몇몇 일찍 나온 상인들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조용히 해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선아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정숙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본다고? 좋아.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너와 민수가 어떤 짓을 했는지 모두 알았으면 좋겠다고. 정숙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동안 속으로만 삭혀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쌓인 배신감과 절망감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이 점점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과 출근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정숙은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었구나. 완전히 바보로. 내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너희는 뒤에서 비웃고 있었겠지? 언니, 제발. 이렇게 하지 말아요. 사람들이 다 듣잖아요. 선아가 정숙의 팔을 잡으려고 했지만 정숙은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더러워서 어떻게 내가 나를 만져. 내 남편과 그런 짓을 하던 손으로.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사이좋기로 유명했던 두 사람이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정숙과 선아는 시장에서 자매처럼 지내던 사이로 유명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정숙아,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선아랑 무슨 일 있었어? 김치가게 사장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차분히 답할 기분이 전혀 아니었어요. 이 여자가 내 남편을 빼앗아 갔어요. 30년 동안 내 뒤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요. 정숙의 외침에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이런 일은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었는데 실제로 일어나니 모두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수 씨를? 그 착한 민수 씨가? 그게 무슨 소리야? 민수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동네에서 성실하고 착한 사람으로 통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바람을 피웠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정숙은 선아의 옷깃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선아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어요. 너는 내 가장 친한 친구였어.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언니, 제발. 사람들 앞에서는. 선아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뭐? 창피해? 그럼 그렇게 하지를 말았어야지. 근데 너는 뒤에서 내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심지어 따로 집까지 마련해서 거기서 살았잖아.
정수가 그게 정말이야? 설마 민수 씨가 정말 그런 일을? 믿을 수가 없네. 시장 사람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할 말도 없었고 사실 부인할 수도 없었거든요. 유언장에도 재산의 대부분을 이 여자한테 남겼어요. 12억 중에 70%를. 나는 고작 30%만. 왜인지 이제 알겠죠? 정숙의 폭로에 사람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유언장까지 그랬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게다가 12억이라는 돈도 놀라웠어요. 민수에게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었다는 것도 처음 알았거든요. 12억? 민수 씨가 그렇게 돈이 많았어? 선아야, 그게 사실이야? 정말 그런 거였어? 사람들의 시선이 선아에게 집중됐습니다. 선아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 결국 무너지듯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언니, 정말 미안해. 선아의 울음소리에 정숙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진다는 걸까요? 미안하면 다야? 30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든 게 미안하다고 하면 모든 게 용서되는 거야? 정숙은 선아를 더욱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리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 사람, 언니보다 먼저였어. 나 진짜로 사랑했어. 선아의 고백에 시장 전체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결국 선아도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한 거였어요. 시장에서 일어난 일 이후 정숙은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도 닫아둔 채 방 안에서만 지냈어요.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날의 일을 화제로 삼고 있었지만 정숙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거든요. 먼저였다고? 민수를 먼저 만났다고? 정숙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선아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렇다면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뜻일까요? 정숙은 일어나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결혼 전 사진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1980년대 구로공단에서 일하던 시절의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던 시절이었죠. 사진을 보다가 정숙은 한 장에서 멈췄습니다. 1983년에 찍힌 사진이었는데 자신과 민수 그리고 선아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세 사람이 공장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민수와 선아가 서 있는 위치가 너무 가까웠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정숙은 더 자세히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수의 손이 선아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올려져 있었어요. 당시에는 그냥 친구 사이의 스킨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연인 같아 보였습니다. 정숙의 기억이 서서히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초 20살의 정숙은 구로공단에 있는 작은 전자부품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선아도 같은 공장에서 일했고 둘은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는 룸메이트였습니다. 그때 민수는 22살로 근처에 작은 목공소를 막 차린 청년이었어요. 공장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우연히 알게 된 사이였죠. 처음에는 셋이 함께 어울려 다녔습니다. 그런데 정말 선아가 민수를 먼저 만났던 걸까? 정숙은 더 깊이 기억을 파헤쳐 봤습니다. 그러자 잊고 있던 장면 하나가 떠올랐어요. 1982년 어느 일요일 정숙이 감기에 걸려서 기숙사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선아는 나들이를 간다고 하면서 예쁘게 차려입고 나갔었어요. 그때 선아가 누구랑 만난다고 했었지? 정숙은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선아는 친구를 만난다고 했었는데 저녁에 돌아왔을 때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민수를 정숙에게 소개해 줬었죠. 민수 오빠 소개해 줄게.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때 선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선아가 민수를 소개해 줬다는 건 이미 선아가 민수와 가까운 사이였다는 뜻이었을 거예요. 정숙은 더 많은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와 처음 만났을 때 민수는 선아를 너무 자연스럽게 대했어요. 마치 이미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말이죠. 그리고 선아도 민수의 취향이나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요. 왜 그때는 눈치채지 못했을까? 1983년 여름 민수가 정숙에게 고백했을 때의 일도 떠올랐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민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정숙아, 나랑 사귀지 않을래? 정숙은 그때 너무 기뻤습니다. 민수는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청년 중 하나였거든요. 성실하고 손재주도 좋았고 장래성도 있어 보였어요. 그런 민수가 자신을 선택해줬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민수가 고백할 때 선아의 반응이 너무 담담했거든요. 가장 친한 친구가 좋은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는데도 별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혹시 선아가 그때 이미 마음이 아팠던 걸까? 정숙은 연애 시절의 기억들도 하나씩 되짚어 봤습니다. 민수와 데이트를 할 때도 선아가 자주 함께 따라왔어요. 셋이서 영화를 보러 가거나 놀이공원에 가는 일이 많았죠. 당시에는 선아가 혼자라서 배려해 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설마 민수가 선아를 보려고 그랬던 건 아니겠지? 더 충격적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984년 크리스마스 이브 정숙은 야근 때문에 민수와의 약속을 취소해야 했어요. 그때 민수는 실망하는 기색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선아라도 만나서 영화나 보자고 했었죠. 그때도 둘이 따로 만났던 거구나. 정숙의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민수와 선아는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였어요. 자신은 그저 겉으로 드러난 관계만 보고 있었던 거였고요. 1985년 민수의 프로포즈 장면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제주도 여행에서 민수가 청혼했을 때 정숙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여행에도 선아가 함께 갔었습니다. 왜 신혼여행도 아닌데 선아가 따라갔지? 그때 선아는 정숙의 들러리 역할을 한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민수와 선아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르죠. 정숙은 결혼 준비 과정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선아가 모든 걸 너무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웨딩드레스 고르기부터 예식장 선택까지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열심히 했었죠. 당시에는 고마웠는데 지금 보니 다른 의미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선아가 민수의 아내가 되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닐까? 1986년 결혼식 날의 기억도 새롭게 해석됐습니다. 선아는 정숙의 들러리로 예쁘게 차려입고 있었는데 표정이 별로 밝지 않았어요. 가장 친한 친구의 결혼식인데도 마지못해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선아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정숙은 신혼 초기의 일들도 떠올려 봤습니다. 결혼 후에도 선아는 계속 자주 찾아왔어요. 거의 매일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민수와 함께 시간을 보냈죠. 정숙은 그런 선아가 고마웠는데 실제로는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였어요. 결혼 후에도 계속 바람을 피우고 있었구나. 가장 충격적인 건 1987년의 기억이었습니다. 정숙이 임신을 시도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민수가 자주 늦게 들어왔어요. 일이 많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선아와 만나고 있었던 거였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아이가 안 생겼던 걸까? 정숙은 30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것도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혹시 민수가 의도적으로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선아와의 관계 때문에? 과거의 기억들을 정리하던 정숙은 민수가 남긴 편지를 다시 한번 꺼내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편지 안에 끼워져 있던 작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놓쳤던 사진이었는데 편지를 접었다 펼쳤다 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거였습니다. 이건 뭐지?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색이 바랜 오래된 사진이었는데 젊은 시절의 민수와 선아, 그리고 어린 아이 한 명이 함께 웃고 있었어요. 아이는 대여섯 살 정도로 보였고 민수와 선아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지? 정숙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1987년 5월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1987년이면 정숙과 민수가 결혼한 지 1년 후였는데 그때 이런 사진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 가족이라고? 그럼 이 아이는? 정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혹시 민수와 선아 사이에 아이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것도 자신과 결혼하기 전에? 정숙은 급하게 사진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니 민수를 많이 닮았어요. 특히 눈매가 정말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선아를 보는 아이의 표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진짜 엄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정말 민수와 선아의 아이였다는 거야? 정숙의 기억 속에서 오래된 대화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결혼 초기에 선아가 한번 이상한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언니, 나는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 같아. 왜? 아직 젊은데 무슨 소리야? 예전에 아이를 잃은 적이 있어. 너무 어려서 키울 수 없어서. 그때 정숙은 선아가 어려운 환경 때문에 아이를 포기했다고 생각했어요. 고아원 출신이라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랬을 거라고만 여겼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아이가 민수의 자식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숙은 서둘러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동사무소부터 가서 선아의 과거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1980년대 출생 신고나 입양 관련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본인이 아니면 확인이 어렵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별다른 정보를 얻을 수 없었어요. 정숙은 다시 보건소로 향했습니다. 혹시 출산 기록이나 병원 기록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1980년대 출산 기록요? 그때는 기록 보관이 지금만큼 체계적이지 않았어서 보건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록을 찾기 어렵다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정숙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지금도 살아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입양을 갔다면 어디로 갔을까요? 잠깐, 혹시 정숙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최근에 자신의 가게 근처에서 일하기 시작한 젊은 남자가 있었어요. 3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민수와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김진우 씨. 그 남자의 이름이 김진우였어요. 근처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가끔 정숙의 가게에 와서 반찬을 사가곤 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어딘지 낯익은 느낌이 들었는데 민수를 닮아서였을까요? 정숙은 급하게 휴대폰 대리점으로 향했습니다. 진우가 일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진우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정숙은 진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눈매가 정말 민수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웃을 때의 표정도 묘하게 닮아 있었어요. 진우 씨, 실례가 안 된다면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혹시 어릴 때 입양된 건 아니에요? 진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맞아요. 어릴 때 입양되어서 자랐어요. 정숙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맞았던 거였어요. 혹시 친부모에 대해서 아는 게 있나요? 친어머니 성함 정도만 알고 있어요. 김선아라고.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시는지. 정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말로 선아의 아이였던 거였어요. 그리고 민수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혹시 친아버지는 모르세요? 아니요, 그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양부모님께서도 그 부분은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진우는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의아해했지만 정숙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이 모든 사실을 진우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아, 죄송해요.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정숙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리점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진우가 정말 민수와 선아의 아들이라면 자신에게는 의부사들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지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다시 그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 아이와 진우의 얼굴을 비교해 보니 정말 같은 사람 같았어요. 시간이 흘러서 어른이 된 모습이었지만 기본적인 얼굴형이나 눈매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럼 민수는 자신의 친아들이 바로 근처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 정숙은 민수의 행동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민수가 가끔 혼자 외출할 때가 있었어요. 어디 가느냐고 물어보면 그냥 산책한다고 했었는데 혹시 진우를 보러 갔던 건 아닐까? 더 충격적인 건 선아의 행동이었습니다. 선아도 진우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친아들이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정숙은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진우는 자신이 선아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선아에게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이미 연락하고 지내는 건 아닐까요? 설마 선아가 진우와 몰래 만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정숙은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복잡하다고 느꼈습니다. 민수와 선아의 불륜도 충격적이었는데 이제 숨겨진 아이까지 나타났으니까요. 그것도 자신이 사는 바로 근처에서 말이에요. 진우가 선아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정숙은 며칠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선아와 직접 대면해서 모든 진실을 듣고 싶었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나올까 봐서 말이죠. 하지만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정숙은 용기를 내어 선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아야, 나야. 만나자. 언니, 저 정말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그냥 만나자. 조용한 곳에서 정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선아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전화 너머로도 정숙의 분노와 절망이 느껴졌거든요. 이틀 후 두 사람은 시장에서 떨어진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평일 오후라서 손님이 별로 없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정숙은 일부러 구석진 자리를 잡고 선아를 기다렸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일찍 와서 앉아 있었는데 손이 계속 떨렸어요. 선아가 들어왔을 때 정숙은 그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며칠 사이에 확연히 늙어 보였거든요. 얼굴은 야위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뭔가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 밝고 활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언니, 선아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평생을 자매처럼 지내온 사이였는데 이제는 서로를 바라보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정숙은 가방에서 그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수와 선아, 그리고 어린 진우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행복해 보이는 세 사람의 모습이 정숙에게는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야? 선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놀라는 기색보다는 마침내 들킬 때가 왔다는 체념의 표정이었어요. 이미 각오는 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 너랑 민수 사이에서 난 아이 맞지? 정숙의 질문에 선아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카페 안에 조용한 음악 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대답해. 김진우, 그 아이가 너희 아들이야, 아니야? 대답해. 네, 맞아요. 선아의 작은 대답에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충격이 더 컸어요. 마치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왜 말 안 했어? 나는 그 애를 그냥 동네 알바생이라 생각했는데 내가 모르게 내 곁에 있었던 거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의부사들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가까이에서 지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 애가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선아의 말에 정숙은 멈칫했습니다. 뭐가? 진우가 다 알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언니가 누군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요. 정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진우가 자신이 민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그럼 지금까지 자신과 마주칠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건가요? 언제부터? 성인이 되고 나서요. 제가 다 말해줬어요. 너가? 왜? 선아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져 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어요. 그 애가 너무 궁금해했어요. 자기 친아버지가 누군지, 왜 자신을 버렸는지,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20살 때부터 계속 물어봐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정숙은 진우의 그 간절한 마음을 상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란 아이가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그래서 다 말해줬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 결혼해서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바로 언니라는 것까지. 정숙은 진우의 행동들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왜 자신의 가게 근처에서 일하기 시작했는지, 왜 그렇게 자주 반찬을 사러 오는지, 왜 그렇게 자신을 유심히 바라봤는지, 모든 게 설명됐어요. 그럼 그 애는 나를 보러 온 거였어? 네. 아버지의 아내를, 법적으로는 어머니인 언니를 보고 싶어 했어요. 멀리서라도 보고 싶다고.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당신이 모르게 곁에 있었어요. 그 애는 항상 당신 곁에서 한 번이라도 아들이라고 불러주길 바랐을 거예요. 선아의 말에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폭발했습니다. 그럼 왜 말 안 했어? 내가 모르게 왜 그렇게 놔뒀어? 그 애가 그렇게 원하고 있었다면 민수가 안 된다고 했어요. 언니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안 된다는 거야? 정숙의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놀라서 이쪽을 바라봤지만 정숙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 애 때문에 언니가 더 상처받을까 봐서요. 아이 없는 게 언니한테 얼마나 큰 상처인지 민수도 알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아들이 나타나면 언니가 견디지 못할 거라고. 정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민수의 그런 배려라는 게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배려? 그게 배려야?
내 아들을 내가 모르게 하는 게 배려라고? 민수 아들이지 언니 아들은 아니에요. 선아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온 거였어요. 뭐라고? 다시 말해봐. 그 애는 제 아들이에요. 제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우고 제가 아파하며 낳은 아이라고요. 정숙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선아의 말이 맞긴 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민수가 아버지잖아. 그럼 내 남편의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기도 한 거야. 법적으로만요. 실제로는 전혀 상관없는 사이예요. 상관없는 사이? 그 애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정숙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카페 사장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두 사람은 멈출 수 없었어요. 아들이라고 한 번이라도 불러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진 않았을 거야. 정숙이 절규했습니다. 30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느꼈던 공허함, 그 모든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곁에서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카페에서의 격렬한 대화 이후 정숙은 일주일 동안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수와 선아의 30년간의 배신, 그리고 진우라는 존재까지 모든 게 너무 복잡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정숙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끝없이 생각했습니다. 진우를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할까요? 그 아이는 분명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할 텐데. 하지만 자신은 과연 그 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일주일 후 정숙은 다시 시장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거든요. 생활도 해야 하고 사람들의 시선도 견뎌야 했어요. 무엇보다 자신만의 삶을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시장에 나간 정숙은 평소처럼 가게를 열고 장사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상시 같지 않았어요. 모든 게 기계적으로 느껴졌고 손님들과 나누는 대화도 어색했습니다. 그래도 일상은 계속되어야 했어요. 정숙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힘드시죠? 김치가게 사장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지난번 선아와의 일이 시장 전체에 소문이 났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묻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정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싶지 않았어요. 눈물도 다 말랐고 분노도 지쳤습니다. 이제는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싶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숙은 혼자 앉아서 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선아와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었을 텐데 이제는 그런 일도 없었죠. 혼자 먹는 김밥이 유난히 싱거웠습니다. 그때 가게 앞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선아와 진우였습니다. 정숙은 김밥을 먹던 손을 멈췄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였어요. 피할 수 없는 마지막 대면이었습니다. 언니, 선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쉬어 있었어요. 진우는 선아 뒤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정숙을 이렇게 직접 마주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동안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었는데 말이에요. 뭐하러 왔어? 정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진우를 보는 순간 마음 한편이 복잡했어요. 민수와 정말 많이 닮아 있었거든요. 특히 눈매와 웃을 때의 표정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미안해요, 언니. 우린 다 언니한테 잘못했어요. 선아의 말에 정숙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 30년이 돌아와? 진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아줌마. 아니, 혹시 그동안 저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진우의 간절한 목소리에 정숙의 마음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기억 안 해도 됐고, 이젠 그만 오렘. 냉정한 대답이었지만 정숙의 눈에는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언니. 선아가 다시 입을 열려고 했지만 정숙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우린 다 언니한테. 그 순간 정숙은 말없이 손에 들고 있던 국그릇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졌어요. 주변 상인들이 깜짝 놀라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넌 내 남편을 훔쳤고, 넌 내 아들을 숨겼어. 정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소란을 듣고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숙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날 언니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했니? 선아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진우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언니, 제발. 진우는 잘못이 없어요. 이 모든 건 저와 민수 오빠 때문이에요. 잘못이 없다고? 그럼 왜 지금까지 숨어서 나를 지켜봤어? 왜 정체를 밝히지 않았어? 정숙이 진우를 향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진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힘겹게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저는 그냥 아버지의 부인이신 분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었어요. 나쁜 마음은 정말 없었어요. 아버지의 부인? 그럼 나는 뭐야? 너에게 나는 대체 뭐야? 정숙의 질문에 진우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것도 애매한 관계였거든요. 법적으로는 새어머니지만 감정적으로는 전혀 다른 사이였으니까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번이라도 어머니라고 불러보고 싶었어요. 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어머니의 사랑을 느껴보고 싶었어요. 진우의 솔직하고 간절한 대답에 정숙의 가슴이 순간 찡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너무 늦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라고? 이제 와서? 30년 동안 나는 아이 없는 여자로 살았어.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나타나서 어머니라고 부른다고 해서 기뻐할 것 같아? 정숙은 깨진 그릇 조각들을 치우며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 둘 다 이젠 내 사람이 아니야. 아니, 처음부터 내 사람이 아니었겠지. 선아와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숙의 마음이 이미 돌처럼 굳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진우와 선아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뒤를 돌아 떠나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정숙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안타깝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했지만 이미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숙은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솥에 다시 불을 지폈어요. 국물은 끓일수록 진해지고 사람 마음은 식을수록 단단해진다. 정숙은 국자로 국을 저으며 혼잣말을 계속했습니다. 난 오늘도 내 인생의 국을 끓인다. 이제는 정말 혼자서라도 모든 일들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 내 인생도 빛나리. 지금까지 이것이 인생 이야기 사연.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빛나시길 행복하세요.